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8주차 두 번째 수업이고요. 30분짜리 리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8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7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로 했고요. 수업 때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리뷰의 리뷰가 되겠는데, 주요 용어들, 우리들이 배웠던 주요 용어랑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어떤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 위주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수업 때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다시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지 하는 것들 다시 좀 되새겼으면은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얘기할 거는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한 그 치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인데, 우선 선박을 설계할 때 선박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선체는 배 껍데기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선체는 배를 구성하는 전체 껍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엄밀히 얘기하자면 선체니까 배 모든 걸 다 합쳐서 선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배 위쪽 형상들 있죠. 이런 것들. 얘네들을 다 선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요. 상세히 보자면 다른 것들 더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는 배 뒤에 달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항상 그랬죠. 그래서 배 뒤쪽에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타라는 거는 프로펠러 항상 뒤에 달려요. 프로펠러에서 가속된 요동을 이용해가지고 이 배 방향을 바꾸는 그런 힘을 받아야 돼서 방향타는 프로펠러 뒤에 달려 있고, 상부 구조물은 우선 갑판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갑판이라는 거는 배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생긴 것들, 평면으로, 뭐야 이건, 다른 색으로 해봅시다. 배 위쪽, 우선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요런 데가 갑판이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배에서 어떤 층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갑판인데, 배에 따라서 이 안쪽에도 층으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화물 들어가는 배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화물 들어가는 배 말고 뭐 여객선이라거나 아니면 군함 같은 거는 안에 층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갑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물론, 그러면 우리가 밖에 노출되어 있는 이 갑판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되게 상부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제일 대표적인 상부 구조물은 여기 이쪽 굴뚝이랑 그 다음에 선실 같은 게 있겠죠. 선실들, 이런 애들이 상부 구조물을 주로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워버리고, 잘 안 지워지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선박해양공학에서 자주 다룰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는, 한자로도 쓰고, 바우 선수, 스턴 선미, 포트 좌현, 스타보드 우현,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좌현은 배를 여러분들이 타서 배 앞쪽을 볼 때 거기서 왼손 방향이 좌현이에요. 그래서 수업 때 얘기했지만 잘 안 외워지면은 망했네. PDF에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좌현을 외우라고 했죠. 4글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실제로 포트 되게 자주 쓰는 단어예요. 포트, 스타보드. 바우스터는 선수, 선미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얘는 우리가 선수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선수 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어라고 따로 써요. 선미 쪽이라는 단어도 아프트라고 따로 씁니다.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배의 무게, 부피랑 무게랑, 정확히 얘기하면 부피예요. 부피를 다루는 단어가 배수량이죠. 배수량의 주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를 물에 띄우면은 그 배가 물에 잠기면서 물을 밀어낸, 그러니까 물 아래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라고 보면 돼요. 이 배면은 물 아래로 뭐 이 정도 부피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을 차지한 부피를 얘를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물에 아주 조금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만큼. 뭐 비슷한 배 같긴 한데 좀 다르죠. 그럼 우리가 배 아래 물이 얼마나 잠겼냐를 어떻게 하냐면은, 선체가 물에 잠길 때 그 부피를 우리가 얘기하는 배수량에다가 이 선체가 잠겨 있는 물의 밀도를 곱하면은 뭔가 무게가 나오겠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배가 밀어낸 물의 무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부력을 배웠을 때 밀어낸 물의 중량이 부력의 크기와 같고, 배의 중량이 중력과, 배가 받는 중력이죠, 당연히. 그게 크기가 같으니까 서로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배가 더 가라앉거나 뜨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가 부력과 중력이 평형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요런 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에 많이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낸 물의 중량이 큰 경우고, 그러면 배의 중량도 같이 크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이런 배는 물에 적게 잠겨 있으니까 배수량이 글씨가 잘 안 써진대. 배수량이 작으니까 배의 중량도 함께 작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배는, 왼쪽에 있는 배는 우리가 짐을 가득 실은 상태라서 물에 많이 중량이 커서 물에 많이 잠기고, 오른쪽에 있는 배는 물에 많이 잠기지 않은 게 짐을 다 내린 상태여서 최소한의 흙수만 맞추게 우리가 평형수를 채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배가 물에 얼마나 잠겼냐를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흙수였는데, 그 흙수라는 게 우리가 뒤에서 다시 정확히 정의를 하겠지만은, 그냥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기로는 배가 있을 때 수면이 있으면은 수면 아래에서부터 배 밑바닥까지의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걔를 흙수로 했죠. 그 다음에 흙수에서 배 원래 전체 깊이에서 흙수를 뺀 값이 건연인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배가 흙수가 커져야 물에 많이 잠기고, 그런 상황이면은 건연이 작아지겠죠. 건연이 작아지면은 예비 부력이라고 해서 배가 어느 정도 물에 더 잠겨서 부력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값이 있는데, 최소한의 예비 부력을 갖춰야 되는데 배가 그러지 못하게 돼요. 흙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으면은 흙수가 커지고, 그러면은 원연이 작아져서 예비 부력이 줄어들어서 위험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의 흙수가 2 이상으로는 커지면 안 된다라는 값을 제한을 하는데, 그게 계획 만재 흙수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는 짐을 가득 실어봐야 이 선 이상까지 흙수선이 올라오게 짐을 실으면 안 된다라는 게 계획 만재 흙수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가 받는 부력은, 또 이상하게 찍히네. 배가 받는 부력은 배의 배수량 곱하기 물의 밀도라고 했는데, 부력 크기는 일정할 거예요.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배 무게가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이 배가 있는 물에 종류가 달라질 수 있죠. 뭐 민물일 수도 있고 바닷물일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물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중량의 짐을 실은 상태라도 배의 배수량이 동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피가, 왜냐하면 물의 밀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체 중간에다가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 S, 그러니까 온대지방에서 여름에는 여기에 수면이 오는 거 이상으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T는 뭐 열대지방에서는 물이 좀 수온이 올라가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부피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배수량이. 배수량에 맞춘 홀수는 여기다. 여기 이상 열대지방에서는 뭐 수면이 여기쯤 오게 짐을 실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크를 옆에 새겨 놓는 게 계획 관제 홀수선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것 중에 배의 요목 중에, 요목이라는 게 이제 어떤 설계 값인데, 그러니까 배의 치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치수들. 그 중에 하나가 배의 길이였죠.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게 LOA, LWL, LPP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데, LOA는 그냥 배를 놔뒀을 때 정말 제일 끝에서 정말 제일 끝까지예요. 수면 아래인지 위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돼 있고, LWL은 우리가 계획 만재 흘수선에다가 계획 만재 흘수선까지 짐을 실었을 때 그 흘수선의 길이, 실제 흘수선의 길이에요. 수면에 닿아 있는 선체의 길이. 그 다음에 이 계획 만재 흘수선이랑 선수 끝에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FP라고 했죠. 선수 수선. 선수야 이 뜻을 아실 테고, 수선은 수직선이란 뜻이에요. 선수에 있는 수직선. 선미에 있는 수직선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방향타의 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FP, AP의 간의 거리가 수선 간 거리라고 해서 LPP 아니면 LBP라고 쓰는데, 그거를 이게 실제로 배를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설계값이 돼요. 그러니까 배 길이의 기준은 LOA도 아니고 LWL도 아니고 LBP로 배의 길이를 이렇게 설계할 때 값을 취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LPP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설계 기준으로 활용된가, 뭐 이 설계 단계에서 실제 나중에 가서 뭐 이 배는 100m짜리 배다라고 하면 그게 LOA인지 LWL인지 LBP인지 모르지만, 설계하는 중에는 이 배는 100m짜리다 하면은 그건 LBP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BP는 어디서 어디 간의 거리냐? FP에서 AP까지 거리. FP는 만재 흘수선의 선수 끝단.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려나?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듯이 수면 아래랑 수면 위랑 배 페인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 라인이 흘수선 같은데 걔랑 선수랑 만나는 데가 FP고, AP는 여기 방향타 축 위치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LPP를 20개로 쪼갰을 때 스테이션 0은 AP예요. 그래서 선미부터 세가지고 0부터 선수의 20까지 LBP를 20 등분으로 쪼갠 거리만큼 표현을 하는 게 스테이션이란 개념이죠. 그 다음 우리가 배폭에 대해서 배폭, 흘수, 깊이, 수직 방향, 그러니까 배를 여러분들이 타고 있을 때 좌연 우연 방향이랑 상하 방향에 대해서 치수를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형폭이에요. 앞에 몰디드라고 붙어있는 형폭인데, 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배의 안쪽 치수예요. 그러니까 철판, 옛날에는 배를 나무로 만들면은 이 배 벽면이 두꺼웠으니까 이 배의 안쪽에 부피가 얼마나 되나, 왜냐면 안쪽 부피가 실제로 짐을 실을 수 있는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 배 껍데기까지 합치면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자면 옛날 배가 뭐 이렇게 나무 배라서 배 벽면이 두꺼웠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 간격을 얘기를 하면은 이건 짐을 실을 수 있는 간격이 아니죠. 실제로는 여기 안쪽을 가지고 우리가 짐이 얼마만큼 들어갈 화물 공간이 나온다고 되잖아요. 물론 높이도 똑같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안쪽 치수 기준으로 하는 게 몰디드라고 쓰고 한글로는 형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형폭, 형 깊이 그런 게 둘 다 배의 안쪽 치수를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상관 안 하고 이제 양쪽 끝까지 다 한 거는 우리가 전폭이라고 쓰긴 쓰죠. 근데 실제로 형 흘수 기준으로 많이 형폭, 형 흘수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선도, 배의 형상을, 그러니까 배 치수야 뭐 재면 되는 거고 배 형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에 대한 건데 제일 자주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면 바디 플랜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면도 배를 정면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면이라고 하면 선수에서 봤을 텐데 선수에서 봤을 때 영상이죠. 여긴 선미에서 봤을 때 영상이고. 그래서 선수, 선미 둘 다 표현을 해주는 거고 스테이션에 따른 선체 단면.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은 스테이션별로 쪼개가지고 그 외형 선을 외형을 따가지고 이렇게 쭉 배열을 해놓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면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수는 오른쪽, 선미는 왼쪽에 표현을 합니다. 다른 그림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에 대한 걸 다룰 때는 오른쪽에 뱃머리가 가게 표현을 해요. 꼭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센터라인은 선체 대측면, 여기 면을 센터라인이라고 하고 밑에서 가는 거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센터라인, 베이스라인 가지고 여기서 얼마씩 가서 점을 찍는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했던 옵셋 표 가지고 스테이션 그리는 숙제였죠. 그거 말고도 배를 꼭 앞이나 뒤에서 본 거 말고 옆이나 얘가 옆이잖아요.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봤을 때 배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버톡선이라고 해서 배의 측면을 봤을 때 측면의 그 바깥 외형을 따서 그린 거를 버톡 라인이라고 하고 걔네들로 구성된 그림을 시어 플랫 측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배를 잘랐을 때 그 형상을 수선이라고 하고 걔네들로 구성된 거를 반폭도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배의 형상은 그렇다고 치고 배가 얼마나 뚱뚱한지, 그러니까 배가 뚱뚱한지 아니면은 배가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 배수량 관점에서 그런 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배의 치수들 길이, 폭, 높이 아니면 길이, 폭, 흘수가 맞겠네요. 길이, 폭, 흘수에 대해서 배의 배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게 선형계수가 되죠. 그래서 선형계수는 중요한 게 수면 아래 특성만 나타내요. 수면 위에 뭐가 있는지 관심 없고 수면으로 딱 잘랐을 때 그 아래의 형상에 대한 그거를 어떤 비율로 표현을 해주는 게 선형계수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방형계수였고 걔는 뭐냐면은 길이, 폭, 흘수로 정의된 직육면체 안에 배를 딱 넣어요. 그러니까 배를 정확히 둘러싼 직육면체를 만들고 그 직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 직육면체 부피랑 그게 여기죠. 직육면체 부피랑 선체 자체의 부피의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그 뚱뚱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되게 저속 배면은 저속이고 뭐 짐을 많이 싣고 천천히 다니는 배이면은 한 0.85까지 올라가고요, 값이. 그다음 뭐 빠른 배는 뭐 0.6이나 0.5까지 갈 수 있겠죠. 배가 그만큼 날씬하단 거예요. 자기 주위를 둘러싼 박스에 비해서 배 자체가 차지하는 배수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배웠던 게 중앙단면계수랑 주형계수라는 게 있었죠. 중앙단면계수는 여러분들이 배를 딱 잘랐을 때 세로 그리는 게 좋겠네요. 배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수면까지, 수면 아래에 대한 면적이 있겠죠. 중앙 단면의 면적. 그 다음에 폭이랑 흘수를 가지고 만든 직사각형의 면적이 있으면은 요런데 아마 넓이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둘러싼 네모분의 중앙 단면의 면적 비율이 우리가 중앙 단면 계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형 계수는 아까 방형 계수에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체의 중앙 단면 면적을 가지고 선체의 중앙 단면을 앞뒤로 쭉 연장해서 만든 그런 기둥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중앙 단면 형상을 가지고 앞으로 쭉 나온 기둥을 만들었죠.
그 기둥의 부피랑 배 자체의 배수량이랑 비교를 한 게 주형 계수가 됩니다. 자주 쓰지는 쓰는 분야에선 자주 쓰겠지만 그래도 방형 계수 같이 막 여기저기서 다 널리 쓰진 않아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게 배수량 등곡선도라는 게 있었네요. 배수량 등곡선도는 뭐냐면은 흘수에 따라서 배의 수직 방향 부력 중심 아니면은 배수량, 침수 면적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에 잘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우리 배가 예를 들자면 배수량 몇 톤이 되도록 짐을 실을 텐데 할 수 있겠죠. 경화 중량 더하기 재화 중량 하면 되니까. 그러면 몇 톤이 되도록 짐을 실을 텐데 그때 흘수는 얼마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흘수일 때 각각 V10이라거나 L10이라거나 아니면 뒤에서 배울 KM 같은 게 얼마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안정적인 배구나 아니면 위험한 배구나 특히 KR 측면에서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배 형상을 나타내 배 안에 배치 형상 말고 형상은 배 껍데기 모양이고 그 안에 어버가 어떻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일반 배치도였죠. 그래서 일반 배치도에서는 지금 이거는 원유 운반선인데 원유 운반 탱크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발라스트 워터 탱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이게 좀 배가 옛날 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원유 운반선인데 이중선체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마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옛날 배의 형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복원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배의 복원성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배가 기울어지면 잠수함은 해당이 없고요. 물에 떠 있는 배가 기울어지면은 부력 중심이 기울어진 쪽으로 이동을 한다. 왜냐면은 배가 물에 더 잠긴 만큼 그쪽이 부력이 커질 거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배가 이런 식으로 흘수선이 있었을 텐데 배가 기울었잖아요. 그러면 수면이 이렇게 오고 여기는 부력을 잃었고 여기는 부력을 얻었죠. 반대는 잘 안 그려지네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냥 하면은 이쪽은 부력을 잃었고 이쪽은 부력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부력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부력 중심이 원래 여기 있던 게 부력이 커진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부력이 증가한 쪽으로. 이쪽은 부력이 증가를 했을 거고 원래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부력 중심이 좀 이동을 잘 안 그려지네. 부력 중심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새 부력 중심이 있고 그럼 원래 중력으로 인한 아랫방향으로 가려는 중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있고 다음에 부력 중심이 이동해서 부력은 어쨌든 위로 작용할 거잖아요.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배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생기겠죠. 복원 모멘트 정확히 얘기하면 복원 모멘트가 생긴데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는 부력 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의 무게 중심이 너무 높게 있어서 극단적으로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배가 기울어졌을 때 부력 중심이 이동하는 정도는 똑같아요. 그거는 수면 아래 형상의 문제니까. 근데 무게 중심이 저 위에 있으면은 배가 부력 중심이 이동을 했어도 여전히 무게 중심에서 지가 여기 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여기쯤에 지가 있다고 하게요. 극단적으로. 그러면은 배가 좀 기울어졌는데 부력 중심이 이동한 것보다 여전히 무게 중심도 기울어지면서 좀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의 무게중심 위치는 그대로인데 배가 기울어지면서 무게중심이 옆으로 간 것처럼 나오잖아요. 부력 중심이 옮겨진 거랑 달라요. 배 입장에서 보면은 부력 중심은 진짜로 움직인 거고 무게 중심은 그대로인데 배가 기울어져서 밖에서 보기에는 무게 중심이 움직인 것처럼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얘가 복원 모멘트를 못 만들고 더 돌아가죠. 그래서 더 기울어지니까 이런 배는 불안정하다. 안정성이 마이너스다 라는 거고
무게중심이 높지 않은 배는 안정성이 플러스다라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력 중심이,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 중심이 많이 움직이면은 그거는 안정적인 배예요. 그 다음에 배가 무게 중심이 낮아서, 무게 중심이 낮으면은 그것 또한 안정적인 배로 설계를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배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부력 중심이 많이 움직이고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실제 숫자로 좀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GZ 커브였죠. 그래서 GZ 커브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우선 GM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G는 무게중심이고요. M이라는 건 메타센터라고 해서 새로 배우는 개념인데, 메타센터는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중심이 이동을 해서 그 부력중심을 수직선을 그으면은 원래 배의 수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메타센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메타센터까지 거리를 GM이라고 하는데, GM이 양수면은 배가 안정적이고 GM이 음수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무게중심이 너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M 말고 이제 아까 무게중심에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옆으로 수평선을 그었을 때 부력 중심에서 올라간 수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Z라고 했을 때 걔를 GZ라는 값을 해요. 왜 GZ가 중요하냐면은, G에서 봤을 때 GZ 곱하기 부력 크기. 근데 부력 크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mg잖아요. 배 무게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GZ 곱하기 mg를 하면은, GZ 길이 곱하기 mg를 하면은 걔가 배의 복원 모멘트가 돼요. GZ 곱하기 mg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복원 모멘트면은 배를 원래대로 만들어주려는 그런 모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Z 크기만 알아도, 원래 mg는 정해져 있으니까 배 설계했을 때 최대 설계 홀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관점에서 보자면은 mg는 정해져 있으니까 GZ만 배가 기울어졌을 때 변하겠다. 그럼 GZ를 배 기울기에 따른, 횡으로 기울은 거에 따른 GZ 크기의 변화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 배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GZ가 쭉 증가하는, 복원 모멘트가 커진다는 거예요. 얼마 이상 되면은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언제부터는 마이너스 GZ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GZ라는 거는 배가 기울었을 때 복원 모멘트가 없이 그냥 더 넘어가는 쪽으로 모멘트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GZ 커브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배를 설계를 할 때 GZ 커브를 놓고 보면은, 이 배는 기울이는데, 이 밑에 면적이 기울이는데 어느 정도의 일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기울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M이랑 GZ는 무슨 관계냐 라고 하면은, 0도일 때 GZ 커브의 기울기가 1라디안일 때 가서 만나는 점이 GM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안정적인 배일수록 GM이 클 거니까 GZ 커브도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래 면적이 더 커지겠죠. 아래 면적이 커지면은 우리가 이 배는 얼마만큼 기울이는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거는 배의 종류, 배 해양 플랜트, 배 규정 그런 건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보고 읽어도 되니까. 느린 배들의 대표적인 게 크루드 오일 탱커랑 벌크 캐리어 같은 게 있어요. 탱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탱크가 있는 배인데 액체를 실을 수 있는 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크루드 오일이라고 해서 원유로 옮기는 배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루드 오일 탱커라고 하고요. 그런 애들은 배에 구멍이 나면은 원유가 다 밖으로 콸콸 새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이중 선체를 하고 있다라고 자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벌크 캐리어 같은 거는 그냥 짐을 따로 포장 없이 고체 짐들을 주로 그거를 그냥 실을 수 있는 그런 게 벌크 캐리어죠. 둘 다 배는 느리고 한 번에 많이 옮길수록 경제적인 화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배를 크게 만들어요. 느리더라도.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배들은 컨테이너 캐리어랑 LNG 캐리어가 있었죠. 컨테이너는 잘 포장되어 있는 규격화된 화물들이 컨테이너로 옮기는 거고, LNG 캐리어는 액화 천연가스인데 LPG랑 다른 게 LNG는 석유를 캘 때 나오는 가스, 천연가스예요.
걔를 그냥 액화를 시키는 거고, LPG는 석유를 분별 증류를 했을 때 나오는 가스가 석유가스니까 걔를 액화시킨 거예요. 서로 다른데 어쨌든 LNG를 많이 운송을 하죠, 요새. 수업 때 얘기했지만은 LNG 선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하나는 모스 타입이고 하나는 멤브레인 타입이다. 탱크 형상 따라서 다른 배들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실는 짐들이 가볍기 때문에 수면 아래 배수량이 작고, 배수량이 작은 대신에 배가 좀 불안정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배들은, 그러니까 안정성에 특히 신경 써서 설계해야 되는 배들이라고 해야겠죠. 이미 취항해서 잘 다니는 배들은 불안정하진 않아요. 최소한의 규정은 만족한 거니까. 그래서 주로 자동차 운반선이랑 여객선들이 이런 데에 속한다. 그러니까 짐은 좀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수면 위로 구조물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수면 아래는 쬐깐하고, 수면 아래는 작은 걸 보면 배수량은 작은 배인데 실는 짐들이 원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배를 좀 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배 무게중심도 좀 높겠죠. 부력 중심보다 한참 높으니까 배가 불안정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의 짐을 얼마나 실냐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총톤수, 순톤수, 뒤에 보정 총톤수 있는데, 총톤수는 그냥 배에서 둘러싸인 부피란 뜻이에요. 용적이. 뭔가 문짝이 달려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피에서 특정 공간을 빼고 나머지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세제곱미터로 나오든 세제곱피트로 하든, 여러분들 쓸 일은 없는 단어지만 세제곱피트로 해가지고 걔를 2.83 세제곱미터가 1톤에 해당된다라고 그냥 규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대충 봤을 때 배에서 밀폐된 공간 2.83 세제곱미터 정도면은 짐을 평균적으로 한 1톤쯤 들어간다라고 해서 구한 게 총톤수예요. 물론 우리가 1세제곱미터가 물을 가득 채우면은 걔가 1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보면은 뭔가 좀 여유롭게 값을 잡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총톤수 말고 순톤수에서는 우리가 운항 관련한 공간을 제외해서 밸러스트 탱크가 평형수라고 했죠.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대개 GT의 65% 정도 값이 순톤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진짜로 짐을 실을 만한 그런 공간들의 면적 부피를 가지고 계산을 하자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배 크기에 따라서 그냥 톤수만 얘기를 하면 유조선 다르고 뭐 LNG 다르고 여객선 다르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배 종류, 크기에 따른 차이까지 다 생각을 해준 게 보정 촌톤수가 되죠. CGT라고. 그래서 CGT 되게 중요합니다. 배에 되게 배를 건조할 때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배는 만들 때 이 정도의 인력이랑 자원이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이제 CGT가 돼요. 왜냐면은 서로 다른 배들이 총톤수는 뭐 같은 배수량이라도 유조선이랑, 뭐 예를 들자면 유조선하고 컨테이너 LNG 운반선하고 총톤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같다고 해서 만드는 배가 이게 돈이 똑같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LNG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정을 해서 서로 종류끼리 달라도 대충 이 정도의 자원이 드는 공사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CGT예요. 그리고 배 크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특정한 동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최대 사이즈들을 기준으로 배를 만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스웨즈 운하에 대해서 스웨즈 운하 사이즈보다 큰 배는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로를 설정할 때 스웨즈 운하가 여기 유럽에서 이제 인도양 거쳐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저기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지중해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가는 항로에 필요한 배를 원해 라고 하면은 스웨즈 운하를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사이즈를 만들면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스웨즈 운하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지정을 하겠죠. 그럼 배를 그거보다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는 뭐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석유가 있는 데를 찾으면은 거기에서 이거 석유를 캤을 때 얘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한번 실제로 석유가 괜찮은 품질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드릴링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공장을 차려서 석유를 뽑아내고
거기서 뭐 물이랑 섞일 수도 있으니까 물도 없애고 뭐 이것저것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프로덕션이었죠. 그래서 드릴링이랑 프로덕션으로 나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따로 있더라. 선박의 동력 얘기할 때 어차피 저항 추진에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EEDI도 얘기했었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CO2 배출량 대비 선박의 짐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옮기냐에 대한 V예요. V. 얼마만큼 속도로 옮기냐 거기에 대한 비율이 EEDI고 EEDI가 낮을수록 좋은 배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선박 관련한 규정들이 또 추가로 있었는데 IMO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안전,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